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낡은 2층 양옥집 한 채가 서 있었다.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무릎까지 자란 잡초들. 5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다. 불행의 그림자가 서린 듯한 느낌 때문이었다. 2019년 가을, 그 집에 살던 박진수와 한영미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40대 초반의 젊은 부부였다. 박진수는 마을 입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한영미는 읍내 의류 매장에서 일했다. 평범하고 조용한 부부였다. 자식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런데 그해 10월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 안의 짐은 그대로, 차는 주차장에 있었고 통장에는 돈도 남아 있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실종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찾지 않았다. 빈집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2024년 봄,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매달 보름날 밤이면 그 빈집 2층에 불이 켜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누군가 착각했겠거니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정말 불이 켜지던데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마을에 관해 모인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다. 73세의 김순자 할머니가 말을 꺼냈다. 그녀는 매달 보름날 저녁 집 앞을 산책하다가 그 불빛을 목격했다고 했다. 8시쯤 되면 2층 오른쪽 방에 불이 켜져요. 그리고 자정쯤 되면 꺼지고요. 매달 똑같아요. 68세의 최명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매일 새벽 운동을 하는데 보름 다음 날 새벽에 그 집 앞을 지나면 불이 꺼져 있다고 했다. 시간대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전기는 5년 전에 끊겼을 텐데 어떻게 불이 켜지지? 누가 몰래 들어가는 건 아닐까?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르신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75세의 장혜숙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장혜숙은 젊은 시절 읍사무소에서 30년을 근무한 마을에서 가장 꼼꼼하고 논리적인 사람으로 통했다. 그녀가 나서자 다른 어르신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순자, 최명수, 그리고 70세의 정기철 할아버지까지 4명의 어르신이 한 팀이 되었다. 우리가 직접 알아봅시다. 5년 동안 방치된 집인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장혜숙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다음 보름날 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 그날 밤 4명의 어르신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에 잠겼다. 5년 전 사라진 부부, 매달 켜지는 불빛. 이 2가지 사이에는 분명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터였다. 그들은 오랜 인생 경험으로 직감했다. 그 집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름달이 뜨는 밤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마을의 고요한 밤공기 속에서 언덕 위 빈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곧 밝혀질 진실이 숨어 있었다. 보름을 일주일 앞둔 날, 4명의 어르신은 마을에 관해서 다시 모였다. 장혜숙이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지난 3개월간 불빛이 목격된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4월 23일 오후 8시 10분, 5월 23일 오후 8시 15분, 6월 22일 오후 8시 20분. 패턴이 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노트를 짚었다. 불이 켜지는 시간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해가 완전히 진 직후였다. 그리고 꺼지는 시간은 항상 자정 무렵이었다. 전기가 끊긴 집에서 불이 켜지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기철이 물었다.
그는 젊은 시절 전기 기술자로 일했다. 그의 경험으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발전기를 쓰거나 배터리로 작동하는 조명을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 몰래 전기를 다시 연결했거나 발전기라면 소음이 날 텐데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김순자가 말했다. 그녀는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는데 한 번도 발전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럼 배터리 조명이나 전기, 재연결 가능성이 높겠네요. 누군가 정기적으로 그 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뜻이죠. 최명수가 턱을 쓸었다. 그는 30년간 파출소에서 일한 전직 경찰관이었다. 그의 본능이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보름날 우리가 직접 잠복해서 지켜봅시다. 장혜숙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보름 당일 저녁 7시 빈집 주변 4곳에 각각 위치를 잡기로 했다. 장혜숙은 집 정문 쪽, 김순자는 뒤쪽 담장 근처, 최명수는 옆 골목, 정기철은 언덕 아래쪽.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시망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보름날이 밝았다. 하늘은 맑았고 저녁이 되자 둥근 보름달이 떠올랐다. 4명의 어르신은 약속한 시간에 각자의 위치로 갔다. 6월의 밤 공기는 따뜻했고 마을은 평소처럼 고요했다. 저녁 7시 30분. 아직 빈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장혜숙은 담장 옆 나무 그늘에 숨어 집을 주시했다. 철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1층 창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다. 8시가 가까워졌다.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장혜숙은 숨을 죽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어두운 색 점퍼를 입고 배낭을 메고 있었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빈집 철문 앞까지 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장혜숙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다른 어르신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남자 한 명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50대 후반. 배낭 메고 있음. 곧 답장이 왔다. 김순자가 뒤쪽에서도 그 남자를 목격했다고 했다. 남자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약 5분 후 2층 오른쪽 창문에 불빛이 켜졌다. 불 켜졌습니다. 4명의 어르신은 각자의 위치에서 숨죽이며 지켜봤다. 2층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남자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했다. 장혜숙은 망원경을 꺼내 창문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커튼 때문에 자세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남자는 여전히 2층에 있었다. 어르신들은 돌아가며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을 마시며 기다렸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자정 직전 2층의 불빛이 꺼졌다. 10분 후 남자가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철문을 잠그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장혜숙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갔다. 최명수도 반대편에서 함께 움직였다. 남자는 마을을 벗어나 읍내 방향으로 걸어갔다. 약 20분을 걷더니 버스 정류장에 섰다. 심야 버스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어르신들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남자가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장혜숙은 그의 얼굴을 또렷이 봤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5년 전 기억이 스쳤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오늘 관찰은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다시 모여서 정보를 정리해요. 4명의 어르신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 관찰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그 집을 방문하고 있었다. 이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매달 보름날마다 빈집을 찾는지 알아내야 했다.
보름달은 여전히 밤하늘에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4명의 어르신은 장혜숙의 집에 모였다. 그녀는 거실 탁자에 노트와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5년 전 박진수 부부가 실종되었을 때의 신문기사 스크랩, 마을 주민 명부, 그리고 어젯밤 관찰 내용을 정리한 메모까지. 어젯밤 그 남자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에요. 장혜숙이 말했다. 그녀는 밤새 기억을 더듬었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최명수가 신문기사를 집어들었다. 박진수 씨 부부 실종 당시 관련자 명단을 찾아봐야겠어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 제가 읍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등록 정보는 어렵지만 당시 조사 기록 정도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정기철이 나섰다. 그는 점심 무렵 읍사무소로 갔다. 오랜 친구인 이 주사와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5년 전에 실종된 박진수 씨 부부. 당시 경찰 조사할 때 가족 연락처 같은 거 남아있나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마을에서 그 집 이야기가 나와서. 이 주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처를 뒤적였다. 실종 신고 당시 기록이 남아있었다. 박진수의 형 박진우, 한영미의 오빠, 한동욱, 그리고 박진수의 절친한 친구였던 송재민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분들 연락처는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읍내에 사는 분들이에요. 특히 송재민이라는 분은 지금도 철물점 근처 문방구를 운영하고 계세요. 정기철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장혜숙에게 돌아왔다. 장혜숙의 눈이 빛났다. 송재민. 그 이름 기억나요. 박진수 씨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실종 당시 많이 슬퍼했던 사람. 김순자가 손뼉을 쳤다.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어젯밤 그 남자 송재민 씨가 분명해요. 제가 옛날에 철물점 갈 때 몇 번 봤거든요.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송재민이 매달 보름날 친구의 빈집을 방문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최명수가 말했다. 전직 경찰관으로서 그는 직접 대면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장혜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먼저 그 집 안을 살펴봐야 해요. 송 씨가 매달 그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5년 동안 방치된 집이고 소유자도 실종 상태예요. 마을의 안전을 위해 확인하는 것쯤이야. 장혜숙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4명의 어르신은 다음날 낮에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송재민이 오지 않는 날, 낮 시간에 집 안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틀 후, 화창한 오후 2시, 4명은 빈집 앞에 섰다. 녹슨 철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정기철이 담장을 살폈다. 담장이 낮은 편이네요. 뒤쪽으로 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뒤쪽으로 돌아갔다. 담장 높이는 1.5m 정도였다. 정기철과 최명수가 먼저 올라가고 안에서 손을 내밀어 장혜숙과 김순자를 도왔다. 4명 모두 무사히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깨진 화분, 녹슨 자전거, 빛바랜 빨래 건조대. 5년의 시간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들은 뒷문으로 갔다. 다행히 낡은 문은 약간의 힘을 가하자 열렸다. 집 안은 어두웠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1층은 거실과 부엌, 작은 방 하나. 가구는 그대로였지만 모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오래된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2019년 10월 12일 자. 부부가 사라진 날의 신문이었다. 2층으로 가봐요. 장혜숙이 계단을 올라갔다. 나무 계단은 삐걱거렸다. 2층에는 침실과 작은 서재가 있었다.
송재민이 불을 켰던 방은 서재였다. 문을 열자 다른 공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서재는 깨끗했다. 먼지 하나 없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3명의 남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젊은 시절의 박진수, 송재민, 그리고 한 명의 낯선 남자였다. 김순자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일기장 여러 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녀는 가장 최근 것을 꺼냈다. 표지에는 2024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송재민 씨가 쓴 일기예요. 장혜숙이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수야, 오늘도 너를 찾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풀어낼 때까지.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마지막 메시지. 박진수가 무언가를 남겼다는 뜻인가? 장혜숙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걸 가져가서 읽어봐야 해요. 여기에 모든 답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집을 나와 다시 담장을 넘었다. 오후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자리 잡았다. 송재민은 5년 동안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4명의 어르신은 장혜숙의 집 거실에 둘러앉았다. 탁자 위에는 송재민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장혜숙이 전등을 밝히고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2024년 1월 15일.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다. 진수야, 5년이 지났어.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었지만 나는 아니야.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메시지를 아직도 기억해. 보름달이 뜨는 밤, 우리 집 2층 서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매달 이곳에 와서 찾고 있어. 내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김순자가 숨을 삼켰다. 박진수가 실종되기 전에 송재민에게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장혜숙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다. 2024년 2월 13일. 오늘도 서재를 샅샅이 뒤졌어. 책들, 서랍, 벽지 뒤, 마룻 밑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진수야, 내 말은 무슨 뜻이었어?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걸까? 3월 14일. 경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아. 실종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사망으로 간주된다더군.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너와 영미 씨가 그냥 사라질 리 없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르신들은 숨죽여 들었다. 최명수가 조용히 물었다. 그 메시지는 언제 받은 걸까요? 실종 직전? 장혜숙이 일기장 뒷부분을 펼쳤다. 거기에 2019년 10월의 기록이 있었다. 2019년 10월 11일. 오늘 진수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재민아,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 2층 서재를 확인해줘. 보름달이 뜨는 밤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 이상해. 진수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2019년 10월 12일. 진수와 영미 씨가 사라졌다. 어제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의 집에 갔어.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서재도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 보름달이 뜨는 밤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혹시 그때 가야 무언가 보이는 걸까? 정기철이 턱을 쓸었다. 그래서 송 씨가 5년 동안 매달 보름날마다 그 집을 찾아간 거군요. 하지만 왜 아직도 찾지 못한 걸까요? 김순자의 질문에 장혜숙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죠. 아마도 우리가 놓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일기장의 최근 기록으로 넘어갔다. 2024년 6월 23일. 바로 엊그제 밤의 기록이었다. 오늘도 실패했어. 서재의 모든 곳을 다시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진수야, 내가 분명히 무언가를 남겼을 거야. 나는 찾을 거야. 내가 왜 사라졌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낼 거야.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어르신들은 침묵에 빠졌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박진수는 실종되기 전날 친구에게 암호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보름달이 뜨는 밤, 서재에 답이 있다고. 송재민은 5년 동안 그 답을 찾기 위해 매달 그 집을 찾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와야 해요. 장혜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송 씨 혼자서는 찾지 못한 것을 우리 넷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음 보름날 우리도 함께 그 서재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송 씨 허락 없이 그러면 그 전에 송 씨를 만나야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최명수가 동의했다. 그게 맞아요. 우리가 일기장을 읽은 것도 설명해야 하고. 다음 날 4명의 어르신은 읍내로 갔다. 송재민의 문방구를 찾았다. 작은 가게 안에서 송재민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어르신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장혜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송재민 씨,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앉으시겠어요? 송재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무언가 눈치챈 듯했다. 장혜숙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이걸 서재에서 찾았어요. 송재민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들이 빈집에 들어가셨군요.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는 단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을 조사하려던 것뿐이에요. 송재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5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진수는 제 절친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죠. 그가 사라지기 전날 밤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5년간의 고독한 수색, 답을 찾지 못한 좌절감, 친구를 잃은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다. 어르신들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이제 5명이 한 팀이 되었다. 다음 보름날 그들은 함께 그 서재로 가서 박진수가 남긴 메시지를 찾아낼 것이었다. 송재민은 문방구 문을 닫고 4명의 어르신과 함께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그는 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진수는 조용하고 성실한 친구였어요.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았죠. 영미 씨와 결혼한 지 10년. 자식은 없었지만 2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송재민은 찻잔을 돌리며 계속했다. 그런데 실종되기 1달 전쯤부터 진수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만날 때마다 불안해 보였고 자꾸 뒤를 돌아봤죠.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만 했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빚이라든지. 최명수가 물었다. 송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진수는 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경찰 조사 때 그렇게 말했죠. 빚도 없었고 사업도 안정적이었어요. 그럼 왜 사라진 걸까요? 김순자의 질문에 송재민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저도 5년 동안 생각했어요. 실종 전날 밤 진수가 남긴 그 메시지가 유일한 단서예요. 보름달이 뜨는 밤 서재에 답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매달 보름마다 그 집에 갔어요.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장혜숙이 노트를 꺼냈다. 송 씨, 지금까지 서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책장의 모든 책, 서랍 안, 책상 밑, 벽지 뒤, 마루판 밑까지 다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편지도, 메모도, 숨겨둔 물건도 없었죠. 전기철이 턱을 쓸며 말했다. 혹시 보름달이 뜨는 밤이라는 조건이 중요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에만 보이는 뭔가가 있다든지.
송재민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달빛이 특정 각도로 들어와야 보이는 것이라든지,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패턴이라든지요.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네요. 저는 항상 전등을 켜고 서재를 조사했거든요. 장혜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보름날은 일주일 후예요. 그날 밤, 우리 5시 함께 가서 자연광만으로 서재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송재민이 망설이자 김순자가 따뜻하게 말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할게요. 5명의 눈이 하나보다 나을 거예요. 송재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5년 동안 혼자였던 그에게 이 어르신들의 도움은 큰 위안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보름날 저녁 7시 30분 5명은 빈집 앞에 모였다. 송재민이 열쇠로 철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합법적인 출입이었다. 그들은 2층 서재로 올라갔다. 창문을 통해 보름달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재는 은은한 달빛에 물들어 있었다. 송재민은 전등을 켜려다 장혜숙의 제지를 받았다. 아직은 안 돼요. 자연광만으로 먼저 살펴봐야 해요. 5명은 서재를 둘러봤다. 달빛이 책장을 비추고 책 등의 제목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책상 위에 액자가 반짝였다. 벽면에는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달의 위치가 바뀌었다. 오후 8시 30분쯤 달빛이 특정 각도로 서재를 비췄다. 그때였다. 벽면에 걸린 풍경화에 이상한 그림자가 생겼다. 저기 봐요. 김순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림 액자의 유리면에 달빛이 반사되며 반대편 벽에 무언가가 비쳤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글자처럼 보이는 문이었다. 장혜숙이 재빨리 다가갔다. 반사광이 비추는 벽면을 자세히 살폈다. 그곳은 평범한 벽지였지만 달빛 아래서 보니 희미한 형광, 잉크로 쓴 글자가 드러났다. 이건 형광펜으로 쓴 글씨예요. 일반 조명에서는 안 보여요. 자외선이나 특정 파장의 빛에서만 보이죠. 전기철이 스마트폰의 손전등을 켰다. 일반 빛 아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달빛의 특정 파장이 형광, 잉크를 활성화시킨 것이었다. 무슨 글자인지 읽어봐요. 송재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혜숙은 벽에 바짝 붙어 천천히 읽었다. 재민아, 미안해.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영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 우리를 찾지 마. 이게 최선이야. 진수. 서재에 침묵이 흘렀다. 송재민은 벽을 멍하니 바라봤다. 5년간 찾아 헤맸던 답이 눈앞에 있었다. 박진수는 스스로 사라진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 왜 아무 말도 없이. 송재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최명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계속 읽어봐요. 장혜숙은 벽면의 나머지 글자를 찾았다. 더 작은 글씨로 추가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연락할게. 그때까지 날 이해해줘. 송재민은 주저앉았다. 5년간의 수색. 밤마다 찾아온 불안과 걱정. 친구를 잃은 슬픔. 그 모든 것의 답이 이렇게 단순했다. 진수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것이었다. 4명의 어르신은 그를 둘러싸고 조용히 위로했다. 진실은 때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송재민은 알았다. 친구가 어디선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보름달은 여전히 밝았고 서재의 비밀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그날 밤 5명은 서재를 떠나지 못했다. 송재민은 벽면에 쓰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안도감과 배신감, 그리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사라져야 했을까요?
송재민의 물음에 장혜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명수가 나섰다. 전직 경찰관으로서 그는 사건 뒤의 동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송 씨, 실종 전 한 달 동안 진수 씨가 이상했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나요? 송재민은 기억을 더듬었다. 불안해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주변을 확인하는 것 같았고, 만날 약속도 자꾸 장소를 바꿨어요. 한 번은 차를 타고 30분이나 떨어진 곳까지 가자고 하더니, 거기서 저를 만났죠. 마치 누군가를 피하는 것 같았군요. 정기철의 말에 송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는데 조만간 얘기해 줄게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 조만간은 오지 않았죠. 김순자가 조용히 물었다. 영미 씨는 어땠나요? 그분도 같은 행동을 보였나요? 영미 씨는 그 무렵 직장을 그만뒀어요. 건강이 안 좋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멀쩡해 보였죠. 그냥 이유를 대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장혜숙이 노트에 메모를 하며 말했다. 패턴이 보여요. 직장 그만두기, 조심스러운 행동, 갑작스러운 실종. 이건 계획된 일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요. 그럼 진수가 처음부터 사라질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송재민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다. 친구가 모든 것을 숨기고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송 씨, 진수 씨 가족 관계는 어땠나요? 형제나 부모님은? 최명수의 질문에 송재민이 대답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이 한 명 있는데, 진호 형이요. 그분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재산 문제로 10년 전에 크게 싸웠거든요. 재산 문제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땅이 있었는데 형이 독차지하려고 했대요. 진수가 반대하자 형제간에 틈이 생겼죠. 그 후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장혜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형부는 실종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경찰 조사 때 만났는데 이상하게 덤덤했어요. 슬픔보다는 불편함 같은 게 느껴졌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혹시 그 땅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형이 다 차지했죠. 진수가 실종되고 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요. 4명의 어르신은 서로를 바라봤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재산 분쟁, 형과의 불화, 갑작스러운 실종.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송 씨, 혹시 진수 씨가 위협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명수의 질문에 송재민이 얼굴을 찌푸렸다. 위협이요? 설마 형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을 봐서는 진수 씨가 무언가로부터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심각해서 아예 신분을 숨기고 사라진 거죠. 정기철이 덧붙였다. 영미 씨도 함께 사라진 걸 보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떠난 거죠. 송재민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제가 더 잘 물어봤어야 했는데, 진수가 도움을 청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장혜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수 씨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말하지 않은 거죠. 그건 진수 씨의 선택이었어요. 김순자가 따뜻하게 송재민의 손을 잡았다. 지금 중요한 건 진수 씨가 어디선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연락할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송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5년간의 의문이 풀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진수는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도망쳤을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가 더 조사해 볼까요? 최명수가 물었다. 하지만 송재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수가 찾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을 존중해야죠. 저는 이제 기다릴 거예요.
진수가 돌아올 때까지. 현명한 선택이에요. 장혜숙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재를 떠나 1층으로 내려왔다. 집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시원했다. 보름달은 여전히 하늘 높이 떠 있었다. 송재민은 철문을 잠그며 말했다. 이제 매달 이곳에 오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찾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빈집을 올려다봤다. 진수가 돌아올 때를 위해 집은 계속 관리할 거예요. 청소도 하고 보수도 하고요. 언젠가 진수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집이 망가져 있으면 안 되니까요. 4명의 어르신은 그의 우정에 감동했다. 5년을 기다린 친구, 그리고 앞으로도 기다릴 친구.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다. 하지만 빈집의 비밀을 알게 된 5명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우정, 사랑, 그리고 기다림. 빈집의 비밀이 밝혀진 지 일주일 후, 마을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반백의 머리, 값비싼 정장, 차가운 인상. 그는 빈집을 향해 걸어갔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김순자가 그 남자를 목격했다. 남자는 빈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철문을 흔들어 봤다. 잠겨있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순자는 재빨리 장혜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숙 씨, 빈집에 누가 왔어요? 60대쯤 되는 남자인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가볼게요. 순자 씨는 그 남자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10분 후, 장혜숙과 최명수가 도착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철문 앞에 서 있었다.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문이 잠겨 있어. 열쇠가 있어야 할 텐데.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장혜숙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자는 장혜숙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거만한 태도였다. 이 집 주인 친척인데. 왜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 마을 주민인데요. 이 집이 오래 비어 있어서요. 그래요? 이제 정리할 생각이에요. 5년이나 방치했으니. 최명수가 끼어들었다. 혹시 박진호 씨 아니십니까?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떻게 제 이름을? 실종자 가족 명단에서 봤습니다. 저는 전에 경찰이었거든요. 박진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내가 동생 진수의 형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사망 인정 절차를 밟으려고요. 아직 5년이 안 됐는데요. 실종 후 7년이 지나야 사망 인정이 가능합니다. 최명수의 정확한 지적에 박진호가 얼굴을 찌푸렸다. 법 개정으로 특별 사유가 있으면 5년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집은 제가 관리할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다. 송재민이었다. 김순자가 급히 연락한 것이었다. 송재민은 차에서 내려 박진호를 보자 얼굴이 굳었다. 진호 형. 오, 송재민. 오랜만이네. 박진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송재민이 다가갔다. 형님, 이 집을 정리하시려는 건가요? 그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잖아. 진수는 안 돌아올 거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이유라도? 송재민의 질문에 박진호가 비웃었다. 5년이야. 5년. 돌아올 거면 벌써 돌아왔겠지.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장혜숙이 조용히 물었다. 혹시 진수 씨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없어요. 동생이 무슨 생각으로 사라졌는지 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최명수는 놓치지 않았다. 거짓말의 신호였다. 형님, 진수 형이 사라지기 전에 형님과 만난 적 있습니까? 송재민의 직접적인 질문에 박진호가
인상을 썼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진수형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알고 싶어서요. 만나지 않았어. 우리 형제는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 재산 분쟁 때문이죠. 최명수의 말에 박진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가족 문제야. 남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진수 씨가 사라지고 나서 형님이 그 땅을 모두 가져가셨죠? 합법적인 절차였어. 동생이 실종된 상황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야. 박진호는 점점 방어적이 되었다. 장혜숙은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형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민이 한 발 다가섰다. 진수형이 왜 사라졌는지 아시잖아요? 모른다니까. 그럼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왜 눈을 피하십니까? 박진호는 뒤로 물러섰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좋아. 말할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 5명은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구석 자리에 앉자 박진호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땅을 물려받았어. 나는 형으로서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수는 반반 나누자고 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는 심하게 싸웠어. 결국 법적으로 해결했는데 내가 70%를 가져갔지. 진수는 분노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남보다 못하게 지냈어. 그게 전부입니까? 최명수가 물었다.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5년 전,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진수가 날 찾아왔어. 처음으로 먼저 연락을 해왔지. 만났을 때 진수는 이상했어.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가 내게 도움을 청했어. 형, 나 좀 도와줘. 큰일이 났어라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망설이더니 사업 파트너가 사기를 쳤어. 큰 빚이 생겼어. 내가 보증을 섰는데 라고 했어. 송재민이 숨을 삼켰다. 그래서요? 나는 거절했어. 박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전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났어. 왜 내가 도와줘야 하냐고. 그때 형제 끄는 건 내가 선택한 거잖냐고 말했어. 진수는 애원했어. 하지만 나는 돌아섰어. 침묵이 흘렀다. 박진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후로 진수는 사라졌어. 나는 내가 도와줬으면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5년 동안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송재민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진수가 사라진 이유의 한 조각이 밝혀진 것이었다. 빚, 사기, 그리고 도움을 거절당한 절망. 이제 그들은 알았다. 진수는 도망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박진호가 떠난 후 4명의 어르신과 송재민은 여전히 커피숍에 남아 있었다. 진수의 실종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도망쳐야 했죠? 김순자의 질문에 최명수가 설명했다. 보증을 섰다면 얘기가 달라요. 진수 씨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 빚이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송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철물점도 착실히 운영했고요. 하지만 누군가를 믿고 보증을 섰다가 배신당한 거죠. 그 사업 파트너가 누군지 아십니까? 장혜숙의 질문에 송재민은 잠시 생각했다. 3년 전쯤 진수가 고등학교 공창 하나를 소개했어요. 이름이 강민석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진수가 민석이가 사업이 잘 되고 있대. 곧 크게 성공할 거래라고 말했죠. 혹시 그 사람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아니요. 한두 번 본 게 전부예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솔직히 신뢰가 안 갔어요. 하지만 진수가 좋게 얘기하니 뭐라 하지 못했죠. 정기철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강민석, 쇼핑몰 사업, 한번 찾아볼게요.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굳었다. 나왔어요. 2019년 8월,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 강민석이라는 사람이 투자금을 받아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고는 돈을 챙겨 달아났대요. 피해액이 5억 원. 5억. 송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수가 그런 큰 돈의 보증을 섰다는 건가요? 기사를 보니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보증인도 몇 명 있었는데 연대 보증이었다면 진수 씨 혼자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었겠네요. 최명수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5억 원의 비, 철물점 수입으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집을 팔아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거군요. 장혜숙이 조용히 말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파산이고 그 과정에서 영미 씨와의 삶도 무너지는 거죠. 차라리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법을 피해 도망치는 건 김순자가 말하다 멈췄다. 장혜숙이 이어받았다. 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악의 없이 친구를 믿었다가 당한 거잖아요. 진수 씨는 피해자예요. 송재민은 두 손을 깍지 끼고 깊이 생각했다. 그렇다면 진수가 지금 어디선가 숨어 살고 있다는 건가요? 새 이름으로, 새 신분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삶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하지만 영미 씨까지 함께 사라졌어요. 영미 씨는 빚과 관계없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선택한 거죠. 장혜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영미는 남편의 위기에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그들이 행복할까요? 송재민의 물음에 김순자가 따뜻하게 답했다. 행복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요. 돈이 없고 신분이 없어도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송재민은 혼자 빈집 앞에 섰다. 철문 너머로 어두운 집을 바라봤다. 5년간의 의문이 모두 풀렸다. 친구는 선택했다. 파멸보다 도피를, 체념보다 희망을. 진수야. 송재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나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내 집을 지켜줄게. 그리고 내가 언젠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친구로 지내자. 보름달은 구름 뒤로 숨었다 나왔다. 마을은 고요했고 빈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 속에는 비밀이 아닌 이해가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송재민은 4명의 어르신을 다시 만났다. 제가 결정했어요. 진수를 찾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 집을 관리할 거예요. 언젠가 진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좋은 선택이에요. 장혜숙이 미소 지었다. 진정한 친구는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도와줄게요. 김순자가 손을 내밀었다. 집 청소나 정원 관리 우리가 함께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집을 점검하죠. 최명수와 정기철도 동의했다. 이제 5명은 한 팀이었다. 빈집을 지키는 팀, 친구의 귀환을 기다리는 팀. 그날부터 매주 토요일 5명은 빈집을 방문했다. 잡초를 뽑고 먼지를 털고 환기를 시켰다. 낡은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떼진 유리창을 교체했다. 서서히 집은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감동했다. 몇몇은 함께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젊은이들도
주말마다 와서 무거운 짐을 옮기고 수리를 도왔다. 빈집은 더 이상 흉물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온정으로 가꿔지는 희망의 집이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주인이 돌아올 그날을 위해 모두가 함께 기다렸다. 빈집 관리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우체부가 송재민의 문방구를 찾아왔다. 손에는 오래된 듯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송재민 씨 맞으시죠? 이 편지 받으세요. 편지요? 요즘 누가 편지를. 송재민이 봉투를 받아들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발신이란이 비어 있었지만 필체를 알아봤다. 박진수의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그는 재빨리 4명의 어르신에게 연락했다. 편지가 왔어요. 진수한테서요. 1시간 후 5명은 장혜숙의 집 거실에 모였다. 송재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송재민에게, 또 하나는 내 어르신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송재민이 먼저 자신의 편지를 펼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재민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영미와 함께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읽었다. 내가 매달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웃 어르신들이 몰래 알려줬거든. 고마워, 친구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송재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남긴 메시지를 찾았니? 보름달이 뜨는 밤이라는 말. 너라면 분명히 의미를 알아챌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역시 내가 찾아냈구나. 서재벽에 쓴 글을 읽었을 거야.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이름도 바꾸고 다른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어렵지만 행복해. 송재민은 목이 메었다. 5억의 비. 그게 내가 친구를 믿은 대가였어. 강민석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니? 고등학교 동창이었지. 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을 섰어. 설마 사기칠 줄은 몰랐지. 채권자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절망했어. 집도 가게도 모두 빼앗기고 영미와 나는 빈털터리가 될 거였어. 그래서 차라리 모든 걸 버리고 떠나기로 했어. 형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형도 그럴 만했어. 나도 그때 형에게 너무 냉정했으니까. 송재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계속 읽었다. 재민아, 나는 언젠가 돌아갈 거야. 빚을 다 갚고 정식으로 돌아갈 거야. 지금은 조금씩 저축하고 있어. 10년쯤 걸릴 것 같아. 하지만 반드시 돌아갈게. 그때까지 내 집을 지켜줘. 아니, 내가 이미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아. 어르신들이 사진을 보내줬거든. 집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소주 한잔하자. 그때는 내가 살게. 친구야, 건강해라. 진수. 송재민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다. 장혜숙이 조용히 2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건 우리한테 보낸 거네요. 그녀가 읽기 시작했다. 장혜숙, 김순자, 최명수, 정기철 어르신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5년 전 마을을 떠난 박진수입니다. 어르신들의 선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재민이를 도와 집을 관리하고 진실을 찾아주신 것을요. 사실 2층 서재에 메시지를 남긴 건 재민이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발견하고 제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주셨네요. 제가 떠난 이유는 부끄럽습니다. 법을 피해 도망쳤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폭력배를 동원했고 저와 아내의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누군가 침입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없었지만
집이 엉망이 되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영미와 상의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났습니다.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손님들은 우리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부부로 봅니다. 어르신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제 집을 계속 지켜주세요. 그리고 재민이를 도와주세요. 그는 5년 동안 저를 찾느라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편히 쉬게 해주세요. 언젠가 제가 돌아가면 어르신들을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진수. 한영미 올림. 편지를 다 읽자 거실은 조용해졌다. 김순자가 눈물을 닦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두 사람이 함께요. 정기철이 말했다. 사랑의 힘이죠.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최명수가 송재민의 어깨를 두드렸다. 친구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송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얼굴에 어렸다. 네, 진수가 행복하다니 그걸로 됐어요. 장혜숙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진수 씨가 돌아올 때까지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마을 전체가 환영해 주는 거죠. 네 명이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빈집 관리가 아니라 한 친구를 위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은 아름다웠다. 편지를 받은 지 8년이 흘렀다. 2032년 가을. 마을은 예전보다 조금 더 조용해졌지만 언덕 위의 그 집만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매주 토요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집을 돌보았다. 정원에는 꽃이 피었고 외벽은 새로 칠해졌으며 지붕도 보수되었다. 송재민은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매주 빈집을 찾았다. 4명의 어르신도 나이가 들었다. 장혜숙은 83세, 김순자는 81세, 최명수는 76세, 정기철은 78세. 하지만 모두 건강하게 집을 돌보고 있었다. 어느 가을 오후, 송재민은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그는 깜짝 놀라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50대 중반의 남자와 여자. 남자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여자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송재민은 한눈에 알아봤다. 진수, 재민아.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다. 13년 만의 재회였다. 박진수가 먼저 다가가 송재민을 껴안았다. 송재민도 친구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등을 두드렸다. 돌아왔구나. 드디어. 그래, 다 끝났어. 빚을 다 갚았어. 한영미도 다가와 송재민에게 인사했다. 재민 씨, 오랜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집을 지켜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친구니까요. 송재민은 재빨리 어르신들에게 연락했다. 30분 후. 4명이 모두 도착했다. 장혜숙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경쾌했다. 박진수 씨, 한영미 씨, 환영합니다. 어르신들. 박진수는 내 어르신 앞에 깊이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집을 13년이나 지켜주셔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도왔죠. 김순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박진수는 집 안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벽은 새로 칠해졌고 바닥은 반짝였다. 가구도 먼지 하나 없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영미도 마찬가지였다. 저희는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장혜숙이 말했다. 우리가 배운 게 많아요. 기다림의 가치를, 우정의 의미를, 희망의 힘을요.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환영 모임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젊은 사람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박진수 부부를 환영했다. 박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여러분, 저는 13년 전 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부끄러운 이유로 도망쳤죠.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잊지 않고 제 집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죠. 빚을 갚고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 드디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법적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저는 떳떳하게 여기 설 수 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행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송재민이 일어나 말했다. 진수야, 환영해. 이제 다시 우리 마을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소주 한 잔할 차례지? 박진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약속했잖아. 내가 산다고. 그날 밤은 길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13년간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박진수와 한영민은 다시 철물점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와 가게를 정리하고 물건을 들여놓았다. 개업 첫날 줄이 길게 늘어섰다. 모두가 환영의 의미로 무언가를 사려고 왔다. 송재민은 가게 앞에 서서 친구를 바라봤다. 박진수는 손님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13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재민아. 박진수가 손님이 끊긴 틈에 다가왔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아니야. 너와 영미 씨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그래도 내가 집을 지켜줬기에 돌아올 곳이 있었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두 친구는 악수를 나눴다. 40년 우정, 13년 기다림,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이 악수 속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다시 떠올랐다. 박진수는 2층 서재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다. 한영미가 옆에 앉았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해냈어.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지?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3년간의 고난, 외로움, 두려움,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에게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언덕 위의 그 집에는 이제 불이 켜져 있었다. 매일 밤 따뜻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다. 더 이상 빈집이 아니었다. 사랑과 우정으로 채워진 집이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알았다. 진정한 공동체란 어려운 이웃을 기다려주고 돌봐주고 환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박진수의 귀환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전체가 함께 이룬 기적이었다. 보름달은 여전히 밝게 빛났고 빈집에 불이 켜지는 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에 전해졌다. 기다림의 가치를, 우정의 힘을,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로.